즉 그 화면 조정 시간과 그 다음에 참관 마치는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좀 끌어달라고 해서 바람잡이로 좀 나왔습니다. 네, 강사 소개를 나온 김에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오늘 오신 강사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셨죠? 그 유명도의 척도가 이제 검색하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되는데 이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 전형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수십만 건이 뜹니다. 입시철에 입시 전형일 이렇게 하면 수천만 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담이었고요. 이분이 사실 저하고는 30년의 동지죠. 30년 넘게 교사 운동을 같이 하고 했던 동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공립학교 교사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교육청에서 교육청마다 혹시 저 뒤에 출입문을 좀 잘 모르시겠지만 교육청에서 많은 존재들이 있냐면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주 뛰어난 이제 인재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분 중에 저분이 교육청에서 키우는 인재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어떤 길을 가는지는 이제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 꽃길을 앞두고 저를 사람을 저런 만나고 저 때문에 인생이 꼬여 기독학교 운동을 하자라는 제 꼬드김에 가서 이렇게 참 인생이 꼬였죠. 그래서 가시밭길을 많이 그래서 어쨌거나 국립학교에서 유능한 교사로 훌륭한 교사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을 끼치던 사람이 이제 기독학교로 오게 되었죠. 되었고 있다가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교사 선교사로 5년간 필리핀에서 교사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복직을 해서는 지금 고등학교 올해 개교되는 이제 기독학교 학교의 교사 대표로 그 학교는 이제 직책이 없는 학교라 직책을 두지 않는 학교라 이렇게 교사 대표고 학교를 운영하고 이끄는 이제 교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현재 제가 30년 넘게 이분을 알지만 사실 이게 흠을 못 찾겠어요. 이분이 도대체 보통 여기서 가까이 지내면 흠결이 있는데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어디가 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이자 후배이자 동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강사를 이렇게 추천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여러 명을 생각해봤어요. 근데 오늘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분이 최고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이들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미디어를 이야기할 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공립 또 사립 기독교 학교를 경험하고 필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보고 실험해보고 했던 그런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교사가 아니라 이분 같은 이게 우리나라 최대의 기독교사 단체의 대표이기도 하고 지금 기독교사 운동을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적 관점에서 교사 운동적 관점에서 이 미디어를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가 무려 셋이 이렇게 3남매를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또 키우고 지금 성인으로 다 키워줘.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내가 또 초등학교 교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초중고 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입시 전형이지만 하여튼 뭐 고3 담임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진로도 직접 이렇게 해보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있는 분.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공이 과학인데 과학 교사인데 뛰어난 독서가 있는. 저는 비교가 안 돼요. 저 어디 책 좋아한다 소리를 못하면 이분은 그러니까 뛰어난 독서가에다가 그리고 이미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는 미술도 잘 알고 이게 목소리 들으면 알겠죠. 성악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악을 전공하려고 했던 전력에서 정도로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배드민턴 같은 거 거의 선수급 치시고 글쓰기 이런 강의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진행하시는 분이죠. 영어로 가르치는 분이니까. 그리고 뭐 지금 IT 쪽 이쪽은 또 달인이죠.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도 잘하고 뭐 미디어 이런 쪽으로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 모든 학문의 영역에 이렇게 소양을 겸비한 이런 분을 찾기가 참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승전형일 이렇게 해서 뭐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전형일을 찾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학부모 상담, 아이들 문제 뭐 어떤 걸 했다 하면 다 이분을 찾게 되는. 그래서 그게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영향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 이분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끌었으면 됐나요? 예, 됐다. 강사님 오실 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영일입니다. 방철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끌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만 이렇게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다른 사람들 잘 모르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공립학교에 있다가 또 기독교 학교에서 한 20년 정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교직 경력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선교지에서 섬기겠다라고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좀 지켜보고 싶어서 선교지에서 필리핀의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 학교이자 국제학교인 학교에서 4년간 사역하다가요, 작년에 돌아와서 기독교 대안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개교하는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개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기독교 학교들을 또 살펴보고 또 좋은 것들을 찾아서 모델을 삼아서 공부도 해보고 또 좋은 점들을 저희가 학교에 적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광성드림학교가 또 이 지역사회와 또 기독교 가정을 섬기는 이 땅의 교육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조카가 여기 초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데요. 외삼촌이 있는 중앙기독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없는 이 지역에 와서 이사까지 하고 또 제가 와보니까 2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아빠가 출퇴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학교가 얼마나 또 가치 있는 학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특강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 학부모 강사를 섭외를 하곤 하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면 또 좋고 또 강의가 유익하고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부모님들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표정이 좋고 그러면 저도 참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긴장이 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제가 평소에 계속 고민하고 또 준비하는 뭐 그런 분야라기보다는 저도 답을 찾아가고 있는 분야여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답을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여러분들이 사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아이의 성향도 다르고 또 적용하는 방법들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학교만의 독특한 또 기본 방향이 있고 또 문화가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아빠로서 또 교사로서 또 미디어 사용자로서 저의 경험과 솔직한 고민들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여러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들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이제 쓰시게 될 건데요. 자, 요게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QR 코드 하시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걸 QR 코드를 찍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활동하는 것들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은 뒤에 여기 스크린도 있어서 이 뒤로 향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이걸 하면 어떤 게 나오죠? 예,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나오죠?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칸에 보시면 미디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런 질문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거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링크를. 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링크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미디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답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을 쓰시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 서브밋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뒤에서 혹시 가능하시면 화면을 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아마 화면이 뜰 텐데요. 네, 지금 뜨는 단어들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중독, 네, 편리, 뭐 정보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인터넷, 뭐 또 연예인 유튜브, 네, 유튜브라는 말도 있고요. 네, 홍수 시대, 네, 절제하는 것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글자가 크게 나온 것은 이제 중복된 내용이 있을수록 글자가 크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정부의 홍수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아마 중독, 정보, 편리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동영상, 뭐 컨텐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것, 그래서 긍정보다 네.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있다.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네. 자,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미디어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스크린 좀 저거를 닫아주시고 다음으로 화면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이제 UFC라고 하는 격투기 한 장면인데요. 왜 갑자기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 뭐 미디어가 위험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강의의 목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뒤늦게 웃으시는 분들을 뒤늦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정도를 보고 우리의 유머 코드가 비슷한가를 좀 판단하려고 했는데요. 네.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좀 살펴보고요. 일단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지 좀 살펴보고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중요한 것들이 가짜뉴스, 혐오뉴스,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KBS에서 중학생대가 달라졌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잠깐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뭐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중고생 스마트폰의 보유율이 이미 우리나라에 95%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일 사용 시간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2시간 24분이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시간 15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걸 보니까 3년 전보다 27%가 증가한 거죠. 네. 그리고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응답자의 63%가 스마트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10대에는 87%가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필수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2015년 이전에는 1위가 TV였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는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0명 중에 9명 이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고생들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일 사용 시간이 상당히 큰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초등학생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더구나 고학년이 되면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그게 이제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디어 사용의 그 교육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동 청소년의 벌써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에 과의존 위험군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다른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관심은 스마트폰을 사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 절제하도록 해야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미 스마트폰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까 계속 차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아까 스마트폰에 하셨잖아요. 그 두 번째 질문 나는 허용을 해보겠다 또는 아니 금지해보겠다 이거를 한번 투표라고 해야 될까요? 선택을 해보시는 건데요. 네. 자, 허용 금지를 클릭해 보시면 멘티미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찬성이냐, 찬성이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브미트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네, 자,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QR코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요거를 제가 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 여기 공유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적극 반대가 10명, 반대가 20명, 그리고 보통이 6명, 찬성은 3명, 적극 찬성이 0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이거 화면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자녀에게 스마트 기기를 사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40명, 39명이 참여하셨는데 그 중에 30명이 반대 의견이네요.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보셔야 여러분들이 되는데, 네. 지금 뒤에서 공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별로 이제 활동을 잠깐 할 건데요. 우리 옆에 지금 한 줄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한 이유가 뭔가? 나는 적극 반대다, 나는 반대다, 나는 보통이다라고 이제 찬성을 투표를 하셨을 텐데 그걸 잠깐 우리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냥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한 2-3명 정도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이 모두 활동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 지금 말씀 많이 나누시는데 사실 이 스마트 기기를 아이들한테 쥐어주자니 걱정이고 아이들은 또 사달라고 조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고 또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어지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미 몸의 일부가 된 아이들한테 이런 논란은 이미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태초에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와이파이가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부모님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에 대해 사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들한테 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아들들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놀라운 지점은 어딘가요? 아이들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님들한테 이거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10대들이 중고생들이 그 찌라시 같은 뉴스, 가짜 뉴스, 그다음에 쓸데없는 SNS 이슈 여기에 너무 현혹된다. 그래서 어떤 게시물, 어떤 뉴스를 보면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진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거는 부모님들한테 스마트폰을 자녀들한테 사주는 게 맞아? 아니야? 너희들 생각하는 건 어때? 뭐 이걸 좀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를 쓴다 안 쓴다는 이미 논의의 대상이 아닌 거죠. 사용한다는 건 전제로 하고 과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컨텐츠의 의도를 이해하고 내용의 유해성 여부를 점검을 할 수 있고 또 그 숨은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줄 건데요. 이 중에서 사실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언론에서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라고 오보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원래 제가 이거 퀴즈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0년 3월경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어떤 70대 노인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대기실에 서 있다가 너무 줄이 기니까 화를 내다가 쓰러졌고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다라고 한 뉴스였습니다. YTN에서 나온 뉴스였는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심정지가 왔지만 심폐소생술로 회생이 되었고 숨졌다는 말은 이제 완전 오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심정지가 왔다는 말만 듣고 기사를 냈다가 이렇게 오보가 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대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어떤 경비원의 아들이 SNS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경비 업체에서 명절 선물로 사과 하나, 컵라면 4개를 줬다. 이렇게 해서 SNS에 올렸고 여기 보시면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리트윗이 24,000건 이상 24,000건 가까이 리트윗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자, 이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장난으로 찍어서 올린 건데 이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경비 업체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자, 이거는
고성 속초 산불 당시에 그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의 손이라고 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또 얘기하기도 하면서 이 사진이 계속 돌고 돌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방관 소방 공무원들의 수고를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거는요. 네, 진짜 같죠. 네, 이것도 거짓입니다. 사실은 이건 중국 소방관의 손이었고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떠돌던 사진인데 누군가가 이게 고성 속초 산불을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소방관의 손이다라고 사진을 올렸고 이게 아무런 검증 없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네,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울산 태화강에서 악어가 목격됐다. 네,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 주의해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는요 가짜 같이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신문 기사로도 났고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들이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울산 공무원들이 계속 여기를 순찰하고 방송도 취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거짓이었고요. 실제로 이 울산에 저렇게 교각이 생긴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12월에 뉴스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미 4달 전에 8월에 한강에 악어가 나타났다는 뉴스로 똑같은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이. 근데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몇 년 뒤에 또 나올지도 몰라요. 여기 호수공원에 악어가 나타났다. 자, 마지막으로요. 6번째인데요. 그 서울 240번 버스인데요. 아이 엄마가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았는데 미처 내리지 못해서 기사한테 세워달라고 했다. 근데 기사가 욕을 하면서 무시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 기사를 공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CCTV 조사도 하고 버스 기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버스 기사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이 버스 기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버스 기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6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그냥 올리는 글과 사진, 영상뿐만이 아니라 기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언론사들이 하는 것 중에 잘못된 정보, 잘못된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쏟아지는 뉴스가 하루에 2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어떤 진실이 아닌 조작된 세계를 보여주면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기사에 나온 것들을 보면서 그냥 깜빡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예전에는 페이스북 막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다 인스타그램으로 다 넘어가고 페이스북에는 이제 어른들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스페이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틱톡 뭐 이런 SNS에 가짜 정보가 엄청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그냥 동영상 보는 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짜 뉴스 또 왜곡된 정보 등이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SNS가 발달하면서 이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고 유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더욱 심화가 된 겁니다. 유명한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요. 검증이 없이 정보를 내보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돈을 가져다주고 인기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진로 희망 중에 유튜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어 보이고 인기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디지털 시대와 현실 세계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좋아요 이거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그걸 많이 혼동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학생들 중에서 그 웹 소설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 심취한 애들이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그 웹 소설이라고 하죠. 인터넷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무협, 뭐 이렇게 전쟁 뭐 이런 게 많은데 실제로 어떤 친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전자사전이 있었어요. 전자사전은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전자사전 이제 부모님이 사시셨잖아요. 거기에 저장 장치가 있는데 거기 제가 한번 봤는데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 소설이 수천 개가 담겨 있더라고요. 계속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 소설을 읽었는데 하루는 걔가 학교에 칼을 가져왔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그 현실 세계와 온라인 세계를 잘 구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이게 거기에 심취해 있다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이제 소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그런데 이런 현상을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좋아하는 것만 보면 이게 계속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편향된 정보만 보게 되고 그 SNS에서 자기랑 정치적 성향 또는 어떤 뭐 기질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어떤 것을 지지하는 게 동일한 그런 그룹들과만 자꾸 소통하다 보면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이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의 그 스마트폰이나 이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 고민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출처를 잘 확인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처럼 요즘은 이렇게 진짜 뉴스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 기사처럼 보이는 캡처 이미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실제 언론사의 기사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사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 잘 보는 그런 언론사는 아니지만 언론처럼 보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SNS를 통해서 계속 오는 게 있는데 뭐 인사이트, 뭐 디스패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연예인의 사생활, 그 다음에 SNS 게시물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기자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언론사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들 그 SNS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충격, 뭐 경악, 뭐 이런 나치성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해당 기사를 클릭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릭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그런 기사를 어뷰징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윤리적으로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아이돌 가수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수가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애도의 뜻을 전하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악질 언론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무개 가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근데 과거에 이 가수가 뭐 비키니 사진을 찍고 뭐 그랬던 게 다시 조명되고 있다 하면서 그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에 과거에 찍은 그런 선정적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아까도 말했던 그런 인사이트, 디스패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언론도 아니고 또 기자도 아니고 그냥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검색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누가
뭐 특히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이제 이런 걸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검색을 좀 다시 해보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톡교라고 하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보내시는 거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한번 검색해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왜 그 행운의 편지인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네, 저뭐 받은 적은 있는데 뭐 그걸 해야 되나 싶어서 안 했는데 지금도 그런 심리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익명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뭐 40대 회사원 김모 씨가 하면 뭐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한두 사람 의견을 가지고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주장을 전체인 것처럼 확인 없이 쓰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도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기사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입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신교 계열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서 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죠. 근데 난민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걸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초기 때 그 한국 거주하는 중국 교포들을 향해서 가짜 뉴스가 이제 성행하게 됐고요. 이런 이 혐오를 부추기는 가짜 뉴스가 막강한 힘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를 보시면 그 통계 이면에 감춰진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똑같은 숫자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속적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까 모든 별로 부모님들 얘기하시는데 아직은 스마트 기기를 주는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내가 이걸 줘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지금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무엇일까?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정보들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잘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양은이라고 하는 분이 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책을 보면 미디어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묻지 말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쓴다, 안 쓴다, 뭐 스마트폰을 허용한다, 뭐 통제한다의 문제를 넘어서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또 스스로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속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대중매체가 뭐 예를 들어서 조선족을 다루는 방식이 뭐 조폭이랄지 장기매매 이런 측면을 다뤄서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한국 생활이 힘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조롱하고 내가 웃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제 피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 이제 카톡 방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장애인, 또 외모 이런 것들을 비하하거나 편견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70% 청소년들이 이미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 이상이 SNS,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또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요즘 유튜브나 어떤 그런 SNS를 보면 여성 비하, 뭐 장애인 비하 또는 어떤 특정 지역 주민들 비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퍼지고 있고, 제가 좀 많이 놀란 거는 그 뭐 일베 뭐 이런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 청소년들이 인터넷 공간, 숨어 있는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 세계로
행동으로 막 옮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는 그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구독자가 증가하고 또 광고 후원이 늘어나고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혐오 표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혐오적인 표현을 또 퍼뜨립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공황장애랄지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그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시사인에서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라는 걸 했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언론 매체가 뭐냐라고 할 때 유튜브가 13%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11.4%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10대는 그러니까 중고생들은 4분의 1이 유튜브를 뽑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네. 세 번째로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하나의 예인데 2014년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성격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성격 분석 퀴즈 앱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혹시 뭐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개인정보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다운받으면 그 자기 자신과 그 연락처에 있는 친구들의 정보가 앱으로 전송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가 정치인에 넘어갔고 이게 성격을 분석하는 앱이잖아요. 뭐 요즘 여러분들 잘 아는 뭐 MBTI나 뭐 이런 거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맞춤형 광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나를 알고 자꾸 연락을 하지?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같은 거 가입할 때 요즘은 뭐 SNS로 가입하기 이런 게 있어요. 아이디랑 뭐 패스워드 넣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뭐 카카오톡으로 가입하기, 뭐 네이버로 가입하기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SNS로 가입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개인정보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요. 이 개인정보 있잖아요. 음악, 그다음 게임, 음식 배달 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그 기록이 이제 그쪽으로 계속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다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페이스북 같은 거에서요 그 메뉴 설정을 눌러보시면 개인이 외부에 가져간 개인정보 활동 기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그렇게 개인정보가 나가는 것들이 있으면 삭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따라오잖아요. 뭐 잠깐 봤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 광고물에 계속 따라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구글에서도 그 광고가 따라오는 걸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계속 따라오는데 이상하다, 참 요즘 세상 참 신기하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같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아이들은요 계정을 쉽게 만들어요. 네, 지메일도 계정을 여러 개 만들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계정, 부계정, 뭐 음악 계정, 뭐 자기 그림 그리는 계정, 뭐 사진 다 따로 만들어서 여러 개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자기 진짜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혼동이 되고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만 해가지고 진짜 심각하네. 이거 스마트폰 사주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 방송과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방영이 됐고 최근에 책으로도 출간이 됐거든요.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고향 덕양중 여기서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덕양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안 쓰기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학생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뇌의학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뇌막 영상도 촬영하고 그래서 그 전과 후의 변화도 관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조절 능력 또 그 충동을 어떻게 억제하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도 관찰하고 또 학생 그 가정 그 변화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3달을 도전했는데 70여일 만에 이제 실험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자기만 안 쓰니까 그게 힘들더라. 그리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게 못 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 7명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그 철학이 있어가지고 사주질 않았는데 주변에서 다 이렇게 사주기 시작하면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고양 덕양 중에서는 이미 다 쓰고 있는데 나만 그 안 쓰는 실험을 하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안 쓴다고 해서 내가 그 시간에 공부한 건 아니다. 그런데 책을 좀 더 보게 됐고 가족들, 엄마와 아빠와 대화가 좀 늘었고 그리고 잠이 늘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 어떤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을 안 썼더니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감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그 변화는 아이들의 그 내면에서 오잖아요. 부모님이 강제로 이제 너 쓰지 마, 공부해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더 갈등만 깊어지는데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아이들한테 있다는 거고 그 아이들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그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동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집에 오시면 바구니에다 휴대폰 넣고 업무 외에는 폰을 같이 보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한 거죠. 너 하지마, 너 학생이니까 아빠는 직장인이야, 엄마는 사회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흔히 보는 풍경인데요. 식당 같은 데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어른들이 이미 어린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이게 쥐어주곤 했죠. 왜냐면 편하니까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돈을 버는 어른들이 책임지지 않는데 또 어른들도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나중에 걱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유아기의 그 스마트 중독이 청소년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부터 영상물에 익숙해지면 이제 텍스트를 읽는 게 약해지는 거죠. 영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활자를 읽는 힘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게 이제 힘들어지고 또 ADHD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의 애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또 사회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이제 부모님과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조금 귀찮더라도 식당에 가서 힘들더라도 스마트폰을 딱 쥐어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어떤 답을 드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패들렛이라는 걸 한번 써볼 건데요. 먼저 모든 별로 좀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아까 얘기 나누셨던 분들이랑 나는 가정에서 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부터 뭘 좀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 부분을 우리 그룹을 나누어서 잠깐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도록 놔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거 보니까 참 좋고 그런 고민들을 자꾸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답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좀 나눠보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이가 셋인데
둘째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자꾸 TV를 보고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 뭐 펭구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자꾸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좀 말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뭐 TV 조그만 거 있었는데 아무튼 TV를 없애가지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TV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셋째가 고3인데요. 이제 2년 전에 스마트폰을 해줬거든요. 둘째, 셋째를. 그래서 그때 대리점을 한번 가서 구경을 했는데 판매하신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지금 고1, 고2, 고3인데 스마트폰이 없다고? 뭐 그러면서 놀래면서 그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컴퓨터 같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밤 10시 정도 되면 제가 와이파이를 껐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이 있거나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11시로 연장해줬죠. 예, 제일 저항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아내. 네. 근데 뭐 필리핀에 있을 때는 국제 전화는 안 되니까 주로 이제 보이스톡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얼마나 이제 만나고 싶고 그립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면 또 시차도 있고 하니까 또 밤에 전화하면 뭐 1시간 이상씩 하죠.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끌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옆에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취침 시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 보면 그 너무 늦게 자는 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고 수면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잠잘 때까지 침대로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이제 아이들도 대학생도 되고 하면서 이제 자율적으로 했더니 이제 밤 늦게까지 하죠. 기독교 학교들도 조사를 해보면 이제 양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는 절대 불가해가지고 아예 휴대폰을 사지 않도록 하고 사용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중앙기독학교는 굉장히 좀 허용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하면서 다 크롬북을 하나씩 삽니다. 그래서 갖고 다녀요. 모든 수업 시간, 숙제 다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다 초등학생들도 구글 계정을 다 하나씩 학교에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개교했잖아요. 학생들 저녁에 남아서 공부하는데 다 크롬 이 노트북 다 켜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아이들이 크롬북을 주말에도 끼고 있다 뭐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죠, 부모님들이. 근데 이제 정도 차이는 있는데 전면 금지하는 학교도 고민은 마찬가지고, 네, 우리 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서도 고민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 기기 외에 놀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이제 국제학교죠. 선교사 자녀학교인데 국제학교인데 전 세계 한 22개국에서 아이들이 옵니다. 각 대륙에서 오죠. 근데 그 아이들 보면 한국 애들 외에 다른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 있는 아이들 보면 그렇게 스마트폰에 매여 있지 않는 걸 제가 봤는데 왜 그럴까 보면 방과 후에 그리고 주말에 계속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같이 와서 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고요. 축구랄지 뭐 농구 같은 그런 스포츠 경기를 계속 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그 리그를 합니다. 주변 학교들이랑 계속 리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포츠가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예술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교직원 리트릿 가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어떤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드게임 같은 걸 해요. 아들하고 부모님,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그래서 집에 보드게임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리트릿 가드에 자유시간에 계속 선생님들도 보드게임하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주말에 절대 이메일, 업무 이메일이나 메시지 보내지 않는 그런 뭐 문화도 있긴 하죠. 그래서 뭔가 가정마다 이 스마트 기기 이용 어떤 룰을 잘 정하고
또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예, 여가 시간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 책을 뭐 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992년에 이제 출판한 서적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이런 책이 나오면서 이 책이 당시에 청년부 중심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화제를 끌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대중문화 하면 사탄이 조작하고 있는 것, 뭐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이거 완전 뭐 영화, 게임, 뭐 만화, 음악 이런 대중문화는 다 사탄의 것이다. 네, 이렇게 사탄의 음모다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이쪽 끝으로 가는 거죠. 지금도 스마트폰은 완전 그 적이다라고 하는 이쪽 끝에 시각이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제 미래 시대고 이제 미래 교육이 이미 이제 도래했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10년 뒤에나 있을 법한 것들이 뭐 1, 2년 사이에 이미 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권장희 소장이라는 분이 이제 세바시에도 출연해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도 스마트폰 쓰면 안 된다. 술 담배 주는 부모 없지 않냐. 아이들이 스마트폰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주는 부모들이 있지 않느냐. 이 스마트폰이 두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스마트폰 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아이들이 심심해야지 뭔가 할 거리를 찾고 생각할 시간이 주어진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디자인하셨다.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다음 세대라는 것은 부모님을 따라가는 세대라는 거죠.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구하라. 어른들은 말고 아이들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학교가 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사모님이 한 2, 3주 전에 기독교 세계관과 이제 수업을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이제 하는 뭐 그런 논의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제 교회 사모님은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시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세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시고 그 손자가 있잖아요. 그 사모님의 아들이죠.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청년이 자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 돼야 된다 계속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이 아이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인사시켰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날도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이 아이가 목사 될 거야 이렇게 또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할아버지한테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교회를 이끄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영상 미디어가 더 파워풀한 시대가 될 거예요. 저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좀 훌륭한 청년이죠. 실제로 그 뒤로 영상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영상 동아리 또 영상 수업 하시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도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또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거를 막을 수는 없고 또 막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 이 학교가 이미 방향과 기준을 잘 세워서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만 안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우리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면 그게 같이 협조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시되 이건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이 미디어를 절제하는 훈련, 생각하는 힘, 그리고 미디어를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런 능력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에 그 QR 코드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패들렛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QR 코드를 놓치셨으면 목차가 다시 나오네요. 네. 네. 보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패들렛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네,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좀 적어주세요. 앞으로의 실천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간단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들렛 보이시죠? 네,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폰으로 보시면 패들렛 접속하시면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네, 플러스를 누르시고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네,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쓰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휴대폰을 통해서 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같이 이 마음을 잘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미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특별히 색다른 얘기, 아주 중요한 팁 이런 것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너무 학부모님들 여기 앉아 계셔서 들으시는 정말 좋은 학생들이셨습니다. 오늘. 예, 아주 참여도 열심히 잘하시고 생각보다 빨리빨리 이거 따라오시고 그리고 열심히 모둠에서 이야기도 잘 나눠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오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쪼록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좋은 그런 미디어를 사용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분발해 나가면서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